강물은 흐른다. 막힌 곳에서 멈추지 않고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지며 흐른다. 그렇게 강물은 결국 바다에 이른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그 고비,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통과 의례다. 정약용은 말했다. 인생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가 있다. 그 고개를 피하려 하면 평생 그 자리에 머물고 넘으려 하면 비로소 다른 풍경이 보인다.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고비를 맞았다. 가족과의 이별, 명예의 실추, 생계의 어려움. 그러나 그는 그 고비들을 하나씩 넘으며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다. 당신도 지금 그 고비 앞에 서 있다.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전환점 앞에 이것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그 고비를 넘는 법을 이야기하려 한다. 첫 번째 고비는 바로 쓸모없어진 나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당신이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자리가 사라진다. 은퇴를 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배우자가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진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더 이상 조정의 신하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학문하는 사람이다. 내 쓰임새가 바뀌었을 뿐 내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는 관직을 잃었지만 그 시간을 이용해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쓸모의 기준을 남이 아닌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가? 직함인가, 수입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인가? 진짜 가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치다. 쓸모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나무를 보라.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그렇다고 겨울나무가 쓸모없는가? 아니다. 겨울나무는 다음 봄을 준비하며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린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쓸모의 계절이 바뀐 것뿐이다. 이 고비를 넘으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나는 무엇에 쓸모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로 타인의 필요가 아닌 자신의 욕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쓸모가 보인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첫 번째 고비를 넘는 길이다. 두 번째 고비는 젊음을 잃은 몸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는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다. 주름지고 처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 충격을 받는다. 정약용은 50대에 이런 시를 남겼다. 흰 머리 뽑으려 하니 손에 가득하고 이 빠진 입으로 밥 먹기 힘들구나. 그러나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니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노라. 그는 노화를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했다.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당신 자체가 무가치해진 것은 아니다. 몸은 도구일 뿐이다. 낡은 도구를 다루는 법을 새로 배우면 된다. 젊었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이제는 지혜로 풀어가면 된다. 속도가 느려졌다면 그만큼 깊이를 더하면 된다. 조선시대 명예허준은 70세가 넘어서도 진료를 계속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 손끝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다. 젊은 의원들이 놓치는 병을 그는 한눈에 알아챘다. 몸은 늙었지만 실력은 더욱 무르익었던 것이다. 당신도 그렇다. 체력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당신 안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 있다. 그것은 젊음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자산이다. 몸의 노화를 한탄할 시간에
당신 안에 축적된 것들을 꺼내 쓰는 법을 배워라. 이 고비를 넘으려면 기준을 바꿔야 한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얼마나 의미 있게로.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해야 한다. 하루 10시간 일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 시간이라도 제대로 집중해서 하면 된다. 그것이 두 번째 고비를 넘는 길이다. 세 번째 고비는 사라지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자기 삶에 바빠 연락이 뜸해진다. 함께 웃고 울던 동료들은 은퇴 후 뿔뿔이 흩어진다.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는 많은데 정작 전화할 사람이 없다. 이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고백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고. 그러나 그는 이렇게 깨달았다. 사람은 오고 가되 관계 속에서 배운 것은 남는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킨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려 하면 서로 상처만 깊어진다. 떠나는 사람은 보내라.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다.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퇴계 이황은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제자들을 받아들였다. 나이 차이가 50년이 넘는 젊은이들과 토론하며 그는 오히려 젊어졌다. 그는 말했다. 늙은 나무에도 새 가지가 돋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관계의 형태도 바꿔야 한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양보다 질이다. 피상적인 관계 100개보다 깊이 있는 관계 하나가 낫다.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 시간에 당신은 진짜 자신을 발견한다. 사라지는 사람들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는 내면을 키워라. 그것이 세 번째 고비를 넘는 길이다. 네 번째 고비는 변한 세상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한다. 스마트폰 하나 다루는 것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외계어처럼 들린다. 예전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당신이 옳다고 믿었던 가치들이 무시당한다. 내가 틀렸나 싶기도 하고 요즘 세상이 문제야 싶기도 하다. 적응하기 힘들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서양의 학문이 들어오고 천주교가 퍼지고 신분제가 흔들리며 조선은 급격히 변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60세가 넘어서도 서양 과학기술을 공부했다.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성장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가? 내 때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을 자주 하는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같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에 맞춰가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완전히 등을 돌려서도 안 된다. 새로운 것 중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알 필요는 없다.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는 것만 할 줄 알아도 충분하다. 젊은 세대의 모든 문화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는 가져야 한다. 서해 류성룡은 임진왜란 때 50대 후반의 나이로 전쟁터에 나갔다. 그는 젊은 장수들의 새로운 전술을 무조건 비판하지 않았다. 대신 경청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조언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젊다고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는 변화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도구는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 대하는 법, 문제 푸는 법, 위기를 극복하는 법,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통한다. 새 것을 배우되 당신의 것을 버리지는 마라. 그것이 네 번째 고비를 넘는 길이다. 다섯 번째 고비는 죽음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 주변 사람들의 부고 소식이 잦아지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싶다. 죽음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로 느껴진다. 이 두려움이 당신을 짓누른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죽음을 매일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죽음을 생각하니 오히려 삶이 분명해진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명확해진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일깨우는 스승이다.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끝으로 보는가? 아니면 통과점으로 보는가? 죽음을 부정하고 외면하면 두려움만 커진다. 대신 죽음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평온해진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태어났으니 죽는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죽음을 앞에 두면 우선순위가 정리된다.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따뜻해진다.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 죽음은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촉매제다. 추사 김정희는 70세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해야 할 일을 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으니 미련 없이 간다. 그의 마지막은 평온했다. 삶을 다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묻는다. 오늘 죽는다면 후회가 있는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해결하라. 미뤄둔 사과, 표현하지 못한 사랑, 하고 싶었던 일. 죽음이 당신을 재촉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죽음보다 앞서가라.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내일도 있을 것처럼 준비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충실히 하라. 그것이 다섯 번째 고비를 넘는 길이다. 여섯 번째 고비는 용서하지 못한 과거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나이가 들면 과거가 자꾸 떠오른다. 특히 후회되는 일, 원망스러운 일들이 밤마다 찾아온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 당신을 괴롭힌다. 미움과 후회가 쌓여 마음이 무겁다. 정약용은 자신을 유배 보낸 정적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선택했다. 용서를.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든다. 그 에너지로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낫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당신만 손해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당신만 괴로워한다.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어떻게 용서하느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신 그냥 내려놓아라. 그래, 그랬지. 그런데 이제 나는 다르게 살겠다고 선언하라.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당신을 규정하게 하지 마라. 당신 자신에 대한 용서도 필요하다. 못났던 과거의 나, 실수했던 나, 후회되는 선택을 했던 나.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그때 가진 정보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나를 심판하지 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포용하라.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실수도 지금 보면 배움이었다. 과거의 고통도 지금 보면 성장의 계기였다. 관점을 바꾸면 과거가 달라 보인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미운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라.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그래도 난 잘 살고 있어라고 다짐하라. 천천히 가벼워질 것이다. 그것이 여섯 번째 고비를 넘는 길이다. 일곱 번째 고비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매일이 똑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산책하고 또 밥 먹고 잔다. 특별한 일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어 허무하다. 나는 지금 뭘 하며 사는 걸까?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 답답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매일 똑같은 일상, 특별한 것 없는 하루하루. 그러나 그는 그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았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새소리를 듣는 것,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이 사실은 기적이다라고 깨달았다. 거창한 것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삶이다. 당신이 지금 하는 그 사소한 일들, 화분에 물 주기, 손주에게 전화하기, 아침 산책하기.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만든다.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아라. 일본의 승려 류노스케는 90세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절의 마당을 쓸었다. 누군가 물었다. 왜 매일 똑같은 일을 하십니까? 그는 대답했다. 매일 똑같은 것이 아니다. 매일 새롭게 쓰는 것이다. 어제의 낙엽과 오늘의 낙엽이 다르듯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르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똑같은 일상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가 아니면 마음을 담아 하는가. 밥 먹는 것도 감사하며 먹으면 명상이 된다. 산책도 주변을 관찰하며 걷면 발견의 시간이 된다. 작은 목표를 세워라. 오늘 할 일, 이번 주 할 일, 이번 달 할 일.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책 한 권 읽기, 옛 친구에게 연락하기, 새로운 요리 해보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일상의 리듬을 만든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일상이 무의미해 보인다면 그것은 일상 탓이 아니라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범한 하루의 의미를 담아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7번째 고비를 넘는 길이다. 8번째 고비는 혼자 남겨질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다. 자식들은 자기 가정이 있다. 결국 나는 혼자 남을 수도 있다. 이 생각만으로도 불안하다.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나?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외로우면 누구와 이야기하나? 혼자 남겨질 미래가 두렵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사실상 혼자였다. 가족은 멀리 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다. 그러나 그는 혼자임을 받아들였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나와 대화하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평생 누군가와 함께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자신과 친해질 시간이다. 혼자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라.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식사하기.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자유롭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의지할 곳도 만들어 두어라. 이웃과 친해지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필요하면 돌봄 서비스도 알아두어라. 혼자라고 고립된 것은 아니다.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송강정철은 말년에 혼자 시골에서 지냈다. 그는 외롭지 않았다. 자연과 대화하고 책과 대화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했다. 그는 말했다. 진정한 친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당신 안에 이미 충분한 것이 있다. 혼자 남는 것을 재앙으로 보지 마라.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기회로 보라.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로 살 권리가 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8번째 고비를 넘는 길이다. 9번째 고비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언젠가 당신이 없어져도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 회사도, 가정도, 사회도 당신 없이 잘 굴러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구나. 이 생각이 허무하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도 숲은 그대로다.
그러나 그 나무 한 그루가 평생 만든 그늘과 열매는 사라지지 않는다. 씨앗으로 남고 기억으로 남고 영향으로 남는다. 당신이 없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당신이 무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잘 준비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잘 가르쳤기 때문이다. 당신이 할 일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당신을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남겼느냐다. 당신이 키운 자식, 당신이 도운 사람, 당신이 한 친절,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파문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 세종대왕도 죽었다. 이순신도 죽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은 지금도 살아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같다. 당신이 선하게 살았다면, 그 선함이 누군가에게 전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집착을 내려놓아라. 당신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안도하라. 당신이 잘 설계했다는 증거다. 비워둔 자리를 새로운 세대가 채울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이다. 영원히 필요한 사람은 없다. 한때 필요했던 사람이면 충분하다. 당신은 당신 시대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이제 무대를 내려와 관객석에서 지켜봐도 된다. 그것이 9번째 고비를 넘는 길이다. 10번째 고비는 완벽하지 못한 마무리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하고 싶었던 일이 아직 많다. 이루지 못한 꿈도 있고, 가보지 못한 곳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날 것 같아 아쉽다. 정약용은 75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남겼다. 완벽은 환상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다. 나는 내 능력껏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족하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누구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한다. 그것이 정상이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놓치지 마라. 80점짜리 인생도 충분히 훌륭하다. 100점을 받으려다 60점도 못 받느니 80점에 만족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진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선택해서 집중하라.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하라.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태계 선생은 70세에 제자들에게 말했다. 나는 성인이 되려고 평생 공부했지만 결국 범인으로 남았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 과정 자체가 의미였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완벽한 마무리에 집착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최선의 마무리다. 매일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떠날 때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10번째 고비를 넘는 길이다. 당신 앞에 놓인 10가지 고비. 쓸모없어진 나, 늙은 몸, 사라지는 사람들, 변한 세상, 죽음의 그림자, 용서하지 못한 과거,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 혼자 남겨질 두려움,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세상, 완벽하지 못한 마무리. 이것들은 모두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관문들이다. 피할 수 없다. 돌아갈 수도 없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 고비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숙시키려는 것이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 떨어지면서 폭포가 되듯 당신도 이 고비들을 넘으면서 더 깊어진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고비를 저주로 볼 것인가, 기회로 볼 것인가, 짐으로 볼 것인가, 선물로 볼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고비를 두려워하지 마라. 맞서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넘어가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고비를 넘은 후의 풍경은 아름답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넘고 나면 알게 된다. 왜 이 고비가 필요했는지, 왜 이 시련이 있었는지, 모든 것이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었음을.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삶은 고비를 넘을 때 시작된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라. 장애물을 발판으로 삼아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다.